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진행되죠. 일반 대선 투표보다 2시간 깁니다. 새 대통령은 정권 인수기간 없이 개표가 마감된 뒤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소 정치 마스에서 만나던 두 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고요.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후보들의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란 극복은 물론 민주 질서 회복은 기본이고, 첫째로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한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가장 진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를 향한 선택, 기호 3번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어젯밤 늦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소장님 왜 이렇게 웃음을 지으세요? 정말 네. 후보들이 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마지막 저 유세하는 거 보니까 12월 3일 이후가 쫙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유세 어디서 했나 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네. 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국회란 곳이 어느 곳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동원해서 국민 주권을 유린한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는 장소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모여서 그 계엄을 해제해내고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되살리기 시작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힐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저는 광화문의 시청을 선택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훈.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인지 건진 목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림자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의미 있는 곳에 했죠. 보수의 심장에 가서 내가 보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완주를 하고 의미 있는 성적을 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지켜봐 달라라고 보수의 심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뭐 의미 있는 득표율만 기록한다면 뭐 저는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후보들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왜 서울시청 간 겁니까? 많은 분들이 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서울시청 그 광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쭉 그냥 일직선으로 좀 뻗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세를 한번 과시해보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서울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의 광장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 보통 보수파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은 광화문 아니면은 명동 이런 데서 피날레 유세를 해요. 근데 이번에 명동에서 안 하고 시청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있는 그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의 미래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대구 경북에서 많은 득표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제 부산에 가 있는데 영남권에서 더 많은 득표력을 끌어올려서 보수 우파의 미래 정치 지도자로 자리 잡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은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전략적으로 잘 택한 것 같습니까? 저도 객관적으로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제1조건은 유권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네. 네, 제1당과 제2당 큰 정당들은 이제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느 쪽에 할 것인지 대략 이제 감이 올 텐데 이제 여의도 말씀하신데 여의도, 광화문, 시청, 명동, 홍대 몇 군데 없어요? 이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뭔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 후보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곳,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에 뭐 시대 정신이든 이걸 담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것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일단 정하고 최대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이것도 또 하나의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는 이제 효과를 얻느냐 이런 측면인데 나름대로 어쨌든 이번 보게 되면 각 정당이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을 정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화면에 현재 투표율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60% 넘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62.1%고요. 오후 2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높아요. 윤 대표님 보시기에 지난 대선보다 높을 거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난 대선보다 약간 이제 예. 비슷하겠지만 약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전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높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거가 굉장히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 결과가 불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야지만 유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격차가 이전보다는 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유권자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투표율이 약간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사전 투표가 이전에는 이제 본선거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본선거일 5일 전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하게 돼서 토요일이 휴일이 하루가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선거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니까 사전 투표는 목요일, 금요일, 평일인 거예요. 그러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약간 낮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전 투표가 지난번보다 이제 아주 미세하게 좀 낮은 측면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로는 사전 투표에서 낮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벌충이 되고 또 나중에 일단 이제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시에 끝나는 것이니까 지난번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당히 사실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승패나 순서와 상관없이 본인이 행사하는 투표의 어떤 의미,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여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두 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하셨었네요. 왜냐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 전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쪽 분들은 내가 안 나가도 뭐 당선되겠구나 안심하는 부분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파 쪽 지지자분들은 야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났어? 내가 나가서 찍더라도 이거 우리가 역전승하기는 어렵겠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건 양쪽 진영이 최대한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남권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투표 동료 행위가 되게 세게 캠페인으로 지금 벌어질 거예요. 전화를 통해 가지고 SNS 통해서 투표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의 투표율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또 오늘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투표율 높아진. 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 투표하셨잖아요. 네. 그 화면이 또 아이 손잡고 웃는 모습, 또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 나 투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좀 화나게 만들어서 투표장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난 대선 선거 과정 중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김건희 씨랑 같이 투표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투표를 안 하거나 그냥 조용히 할 줄 알았는데 저런 모습 보니까 저도 저게 맞나? 막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것도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이번 이제 선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원래 이제 선거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이제 누가 더 적임자냐. 그래서 뭐 정치학에서 얘기하듯이 뭐 전망 투표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번에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처럼 그 정권에 대한 직전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는 이제 심판 선거로 이번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라고 하면 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권자들 시각에서 보이게 되면 그 심판론 선거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어떤 이제 보수층의 어떤 분들을 결집하는 데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준 측면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 등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줘서 아마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예. 예년보다 2시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한 0.7%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2.1% 낮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본 투표는 한 2.8% 높은 거고 전체적으로 0.7%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추세면은 계속 간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퇴근 이후 시간에 젊은 층이 좀 이렇게 집결해서 투표를 한다면 예년보다도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우리 장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선거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날 것처럼 보였는데 중간에 민주당에서 뭐 사법과 관련된 여러 법을 통과시킨다든가 특검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가 좀 한번 휘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민주당 지지가 중도층에서 좀 빠지는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빠르게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철회를 하고 함으로써 내란 심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선거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번 선거를 저는 그림자 선거라고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림자랑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림자와 정강훈의 그림자랑 싸우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자가 나왔어요. 그림자가 또 나와서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일컬어서 뭐 파파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파파미가 보이겠습니까? 본인들한테만 보이는 거죠. 그림자 안에 있는 세력한테만 보이지 그림자 밖에서는 절대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그림자만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그림자가 본체를 드러내서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장님 말씀대로 심판 선거를 좀 더 강고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약간 화가 나서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5% 안으로 따라잡았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는 골든 크로스 우리가 역전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진보층을 결집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급합니다. 한 표가 모자랍니다. 이런 절박함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진짜 이거 따라잡혔나? 이거 우리가 정권을 못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진보층 지지자분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또 해봅니다.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이제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동일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위 후보는 지지자들이 긴장감이 굉장히 풀어지게 돼서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정도 격차가 나는데 3표가 더 필요하다라고 캠페인이 사실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근소한 차이일 때 할 수 있는 캠페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따라붙었다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그 캠페인이 이제 먹히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지지층의 투표를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들이 충분하게 결집하지 않고 따져보면 보수층들이 원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높지 않은 흐름들, 보수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노정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지층이 투표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20대, 30대의 젊은 층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에는 또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중도 성향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적극 투표 의지가 약한 분들이에요. 다른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기간에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어떤 지지층의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좀 벌인 것도 지금 막판에 이 캠페인이 격차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이 진보층이 많이 나오는 거를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층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가 뭔가요? 질서와 안정이잖아요. 근데 질서와 안정의 근간에는 법치와 헌정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치와 헌정 질서라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선거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거 실망을 넘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를 살리려면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서 교훈을 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도 나와서 저는 심판 선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도 네. 보수도 이번에는 합리적 보수는 합리적 강경 보수가 보수는 움직였을 아니고, 거다. 그러면 대표님 최종 투표율 네. 얼마 정도 봐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두 번의 대선이 다 77%대였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이제 의무 투표제여서 막 90%를 넘나들거든요. 안 하면 이제 페널티가 있고 공직 진출에 제한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은 이제 높은데 아무런 이제 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것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그룹에 속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번 이제 수준에 동일하지 않을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를 달성한 것이니까 지금은 저녁 8시까지 이제 있는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지난번 77%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상당히 정말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77% 수준 그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전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는 이제 오후 추세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퇴근 후의 추세, 이 세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아침에는 주로 이제 장년층이 좀 많이 투표를 해요. 노장층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시 이제 점심 먹고 1시 결산이 끝나고 2시 결산부터 다시 말해서 1시 이후부터는 쭉 직장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가족 단위 투표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이 곡선이 꺾이거나 유지되느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선거의 상황을 보고 마지막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투표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추세까지만 보면 그렇게 많이 꺾이거나 그러는 추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투표 기준으로 볼 때.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가 2.1% 낮았는데 본투표가 0.7%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본투표는 한 8% 정도가 지금 높게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윤 소장님입니까? 대표님입니까? 윤 대표님 말씀대로 예년에 77%, 8%를 유지하거나 그 경우에 따라서 5시 이후의 추세를 봐서는 그거를 상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소장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표하러 나오는 걸 보면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예. 6시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65.5%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보통 오후에는 한 2% 정도 시간당 2%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77, 78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투표율이 80% 넘은 적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97년도 대선.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80%가 넘었는데 이번엔 80%까지는 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앞서서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대구가 사전 투표율은 가장 낮았는데 오늘 시작을 할 때 본 투표율은 가장 그러니까요. 높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할 만합니까? 그렇게 할 만한데 예. 전국적인 평균 투표율로 보더라도 대구가 좀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금 투표해야 된다고 상당히 좀 동요를 많이 할 것 같고, 본 투표가 이제 높아진 거는 사전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상대적인 거였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보면은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 부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극우 유튜버 분들이 이거 봐라, 이것도 사전 투표하면 또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선거 부실이다 막 하면서 본 투표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표하는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본투표는. 네. 그러면은 조직 동원이라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직 동원을 통해서 사전 투표보다는 좀 많이 그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도 그 사전 투표를 많이 안 한 쪽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구와 경북 등 이제 영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낮아도 너무 낮을 정도로 낮았는데 이것은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보수층 내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를 행사했는데 이것이 정당에 카운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선관위에서 이런 이제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사실은 그 이전에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후보 지지층별로 사전 투표를 더 선호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본 투표를 할 것인지 질문하게 되면 그 지지 후보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리는 현상들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사전 투표를 활용하겠다, 선택하겠다 한 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사전 투표 대신에 이제 본 투표율 훨씬 더 또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제 있었던 현상인데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대구와 이제 경북 등에서 평균치보다 한 1%, 2% 약간 낮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것이 좀 많이 벌충이 이제 본투표에서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것이 이제 전체 투표율에서는 지역별로 1%, 2%가 미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사실은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전체 투표율이 낮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것이 충분하게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약간 또 상승률은 약간 좀 체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다른 평균치에 비해서 대구, 경북 등 이제 영남 지역에서 좀 낮을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만약에 낮다고 된다면 보수층에서의 투표 의지가 또 진보층의 투표 의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활성화된 채로 선거가 치러진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사후적으로는 가능할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것은 마지막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에 내려가서 투표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정말 낮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 높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남권 득표율이 김문수 후보가 예년에 보수 정권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이 받은 것보다 현저하게 낮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에 총선 이 현재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불안감을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독려하면서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다. 본인들이 생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꼭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뭐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오늘 밤 늦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판세가 어떨까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 저희가 뭐 여러 개 수백 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여론조사 M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발표된 걸 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7.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5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의 흐름을 몰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네. 지난 총선 때 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네.
거의 뭐 한 두세 석 차이로 정확하게 맞췄어요. 우리 장 소장님하고 거의 뭐 방송에서 내기를 해가지고 그게 100만 뷰도 넘게 넘어갈 정도로 네. 큰 조회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기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맞췄죠. 아주 정확하게 맞췄는데. 네. 근데 저 여론조사 M을 보고 제가 추론을 해서 맞힌 겁니다. 저희 저 유능한 여론- 데이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여론조사 M이 네. 이게 튀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돈 들인 모든 여론조사는 다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여론조사가 근간이 다 합친 거니까 여론조사 싹 다 합쳐서 분석 평균을 낸 저 조사가 가장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기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결집이 될 거라고 봐요. 조금씩 더. 요 상태에서 더 결집이 된다? 네, 조금 더 결집이 될 거라고 봐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뭐 49에서 50이 언저리로 갈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뭐 한 40에서 40 뭐 1, 2, 뭐 2 뭐 이렇게 갈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 2차 토론회 때 기대를 많이 받다가 스스로 그 기대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10%를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저 9.5%보다는 살짝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 여론조사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만한 정말 결정적인 파급력이 큰 변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차 토론회에서 좀 말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평론가분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시지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저 1, 2등을 다투는 후보였으면은요 아주 상당한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준석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선택하는 층들은 매니아층이에요. 그냥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 이준석에게 기대는 기대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좀 담당해달라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3차 TV 토론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10%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거냐, 김문수 후보가 40% 넘을 거냐, 이준석 후보가 10% 넘을 거냐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락을, 네. 당선인을 바꿀 만큼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위 변동은 없고 미묘하게 조금 퍼센트의 네. 차이는 있을 정도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변동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변동이 사실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막판에 1, 2%의 변동은 그 한 열흘 전에 3%, 4%, 5%의 변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해가는 것이거든요. 제일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선거 캠페인이 힘든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누구 마음을 정해서 부동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남은 부동층 중에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차지하는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부동층이 줄어드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사전 투표가 실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많아야 변동폭도 커지는데 전체 한 투표의 한 절반 가까이 있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남아있는 유권자밖에 없으니까 변동폭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3명 또는 4명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명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그 총합은 100%라는 데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연계된 나사가 꽉 조여져 있는 거예요. 점점 조여지는 겁니다. 혼자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율이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각 캠프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끌어올리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건 막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후보 혼자서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일은 잘 이제 예전에도 잘 없고 이제 이런 일을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변동할 수는 있지만 막판에 그 한 일주일 정도의 변동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요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다만 이제 요 지지율이 실제 득표율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모르 무응답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선거 득표율 계산에서는 모름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표 약간 있지만, 근데 그래서 100%로 다시 이제 비율을 나누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적극성이 높은 후보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후보는 그 지지층의 투표 적극성이 좀 낮다라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후보들 아까 50, 40, 10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세 명이 다 그걸 충족할 수는 없어요. 다 이제 50, 40, 10을 하면 10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또는 두 명은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한 명 또는 두 명만 50, 40, 10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가 좀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일단 받쳐주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대 심리, 희망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폭발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1, 2차 토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한번 봐야 되겠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알았는지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그 의욕이 너무 커가지고 그 기성정치인이나 할 만한 내지는 기성정치를 넘어서서 구태정치인이나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여주는 모습도 기성정치인이나 할 만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받쳐주는 규모의 경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 투표층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라는 변수. 그리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보시게 되면 뭐 언론에서 이번에 유권자들의 적극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몇 %입니다라고 이제 조사돼서 보도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로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각 후보의 지지층별로 그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그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이제 많은 조사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지표대로 한다면 이탈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있게 되면은 좀 지금 나왔던 사전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조사보다는 득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는데요. 이제 2007년 대선에 이회창 후보가 자유선진당이라고 하는 이제 소속으로 나왔어요. 제3 후보로 나왔었는데 뭐 한때는 이제 20% 넘기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는 한 13%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득표율은 1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나온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이회창 후보의 지지층이 60대, 70대 어르신들 주로 있었거든요. 진정한 보수 후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오히려. 근데 대부분의 제3 후보들 같은 경우는 기성 정당이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 무관심층인 거예요. 그러면 투표로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약간 좀 낮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 10%를 하기 위해서는 이 층들이 대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하는 것인데 약간 지금 이제 그 부분 마지막 또 악재까지 겹치면서 가능할지 이 부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 몇 % 얻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정말 지역과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상에서 저렇게 10%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역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실질적으로 최종 득표율이 10%가 넘는다면 확실하게 이제 보수 우파의 미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은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준석 후보 TV 토론 발언이 그렇게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깎아먹었어요. 깎아먹었는데 깎아먹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제 한 15% 얻을 것 같은데 이제 한 10% 조금 넘어서 이제 얻는 것이냐 네. 그렇게 떨어졌냐 아니면은 좀 10% 얻을 건데 7, 8%로 깎일 거냐 이제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실망해가지고 아유 나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을래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 저 발언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수는 없으니 그냥 상대적으로 젊은 이준석 후보를 그냥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2등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아들이 있어요. 첫 투표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요. 뭐래요? 처음에 관심이 있다가 찍을 사람이 없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을지 네. 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지금 기성 정치에 좀 뭐 신물이 나고 짜증이 나고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찍을 사람이 아예 없네로 바뀐 거죠. 아예 없네. 아예 없네는 안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아예 엉뚱한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엉뚱하다는 표현은 좀 그 본인이 생각한 거와 다르게라는 표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의 경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 경험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소장님 지켜봐야 아시죠? 되겠죠. 소장님도 깎이긴 깎였대요. 깎이긴 깎였는데 아주 기대보다는 빠질 거예요. 얼마만큼 빠질 거냐.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노무현 후보 때처럼 아주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의 후보들처럼 특히 뭐 윤상현 의원이 떠오를 정도로 내가 그냥 밀고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은 나를 그냥 용인하고 나한테 올 거야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게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년만 지나면 다시 찍어.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진짜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줄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굉장히 창의적인 상상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밀고 간다. 이렇게 이 이슈를 넘어가려는 모습이 저는 너무 기성정치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도부가 진단.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당에 이제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다 알아요. 저 골든 크로스라는 개념은 메시지는 그냥 선거 캠페인, 선거 전략적으로 우리 지지층 분들 힘내서 투표장 나오세요. 그럼 우리가 이겨요. 그러한 용기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 MBC에서 여론조사 공포기간 전에 보도했던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냥 크게 틀리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냥 각 당의 선거 전략이다. 전략 차원의 캠페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이자 전략이다. 네. 근거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재적 관점의 생각인 거죠. 이제. 네. 여론조사 이미 공표가 되나요? 저희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홈페이지는 저도 네, 찾아가서 보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공표하진 않죠? 저희가 금요일에 네. 최근에 몇 번 그 데이터 전문 기자와 함께 해설 방송을 네, 해설 하신 방송을 거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MBC에서 발표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 그 취합해가지고 분석한 분석한 데이터.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다른 데서 한 것까지 저희가 모아서 합니다. 네. 이게 막판에 보게 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에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판에 보게 되면 어디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대. 그게 진실인 거죠. 어떤 사실관계 찾는 진실 찾기가 아니거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그 평균적인 의견들을 모아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디에서 한 여론에선 이렇게 나왔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MBC 같은 방송사에서 전체 여론들을 취합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평균치들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참조를 하시면은 상당히 어떤 선거의 흐름들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제 자신들이 보고받고 조사한 것과 다른 메시지를 내고 또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방송 나와서 맞습니다. 우리 골든크로스입니다.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역전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국민 속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쭉 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여연이라든지 외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 다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선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새롭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탄핵당했고 파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도화에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오고 윤석열 정권에 강요를 하고 장관을 한 부정선거론자를 후보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냐고요. 좀 그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당원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좀 반성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롭게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 주구장창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 안 바꾸셨잖아요. 이게 정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려면요. 과거에 뭐 한이 됐든 아니면 굉장히 뭐 갈등이 됐든 이런 거는요. 매듭을 져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국가적인 어떤 실패 내지는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듭 짓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 갈등 상황이 끝날까요? 국민들은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심판은 그리고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거를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줄곧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은데 분산이 안 되고 심판 선거로 결집이 확 돼가지고 심판이 된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 것을 국민의힘이 뭐 안다, 우리가 변하겠다 맨날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말로 안다고 한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결과를 보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를 보고도 윤상현 의원처럼 아유 1년만 지나면 돼. 유권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 찍어줘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견제 세력으로서의 명분이 없어질 것이고요. 견제 세력은 국민의 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지지도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선거 끝나면 진짜 절실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층을 어쨌든 끌어내려고 전략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지금. 예. 단일화가 예.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정답이다.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기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본선거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걸로 썼는데요. 근데 그것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은 무산됐으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불참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투표하게 하는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쟁 구도로 변하고 있다,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유권자들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캠페인 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민주당 후보 캠프 입장에서 지금 끝까지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세 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반대로 보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것들도 유연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유권자들 나오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과반 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 아까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 선거로 전개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의 흐름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가 평상시에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지지율 수준도 얻지 못하는 개인 후보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점, 그 공표 금지 전까지 보게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처럼 좌우가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본선거긴 요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얼마나 회복할지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보가 1강 1중 1약이라 하더라도 막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이게 있기 힘들거든요. 양자구도에서도 있기 힘든 겁니다. 과거에 잘 없었어요.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소 이제 조정이 된 측면이 있는데 주목되는 것이 실제 그럼 득표율은 아까 지지율보다 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50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표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른 후보의 지지층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공표 금지 전에 보게 되면 가장 높기도 하고 투표 의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많은 조사들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투표장에 이제 많이 지지층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50%가 안 되는 마지막 지지율 수준이 나왔지만 득표율은 50을 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적인 시각입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국민들은요, 이 심판 선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 선거가 너무 과도해서 권력 독점으로 이어지거나 권력 사유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촉발되기 전까지는 50%를 넘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흔들렸냐면 사법부를 대법관을 민간으로 임명하겠다는 등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특검을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흔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승리를 안겨주더라도 이 승리로 권력을 독점해서 권력을 기준과 공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사유화되는 어떤 사적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이게 기준이 구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얼마나 그 중도층이 흔들린 이후에 법안도 철회하고 하면서 얼마나 불식시켜 주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게 아직 남아 있다면 저는 한 49% 정도의 승리뿐이 못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면 저는 한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제 내외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50% 내외가 나오느냐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냉정한 평가 선거나 심판 선거인 경우에는 각 정당의 지지층들은 그 정당의 대표 주자한테 지지를 보내요. 근데 유권자들 중에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중도층이라고도 부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난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싶어. 회초리를 들어서 이전 정권에 대해서 좀 때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는 야당을 그 회초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야당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근데 심판하고 싶은 분들은 야당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 이런 심판 선거에서는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 얻는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그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더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50%는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전국 각 지역별로 지난번 2022년 대선 때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지역에서 떨어진다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TK, PK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 후보가 얻지 못한 TK에서는 30% 넘고 PK에서는 40%가 넘을 가능성이 높고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50%가 안 넘을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제 50%가 안 나오면은 몰아주면 안 될 것 같아. 왜? 진짜 독재할 것 같아. 입법부 장악했지, 행정부 장악했지, 사법부를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 와,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가 있겠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에 계신 중도층들이 이건 좀 견제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막 몰아치면은 50% 안 넘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법부 본인들은 개혁이라고 하고 저는 사법부를 말살하려는
법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의구심을 상당히 좀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는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49%나 사실 50%나 51%나 선거에서 당선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의미 있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인기가 좀 떨어질 때쯤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70% 투표율이었고 40% 득표했으면 유권자들이 28%밖에 당신한테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정당성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공세를 받는데 또 최종 득표율에서 50%를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투표한 사람들 절반 이상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국정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를 이제 갖추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승리하더라도 50을 넘기는 것, 또 더 나아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것을 좀 넘게 나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영남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구 경북에서 30, 부울경에서 40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세부 수치들을 쭉 보면은 30% 넘고 40%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민심과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변수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경북 가셔가지고 안동 출신 대통령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이제 대구 경북의 주민들은 좀 마음의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분석해 봅니다. 네, 세 분의 분석 지금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각 당에도 지금 선거 상황실이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세 분과는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는 투표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 여의도였습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일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어제 모인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저희들이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서 시민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데 화답하셨던 그래서 이 여의도에 함께 하셨던 그 시민들과의 함께함, 어우러짐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저희가 마지막 집회를 한 것도 그런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장소로서의 여의도의 의미를 특별히 담아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신 시민들께서 다 그러한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참 앞서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낙관론 경계하라는 입단속 지침이 내려졌는데요. 내부적으로 지지율 추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이런 경계심이었습니까? 뭐 선거는 항상 끝나야 끝난 것이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신중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절박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이런 환경에서 진다면 저희는 아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절박함, 간절함, 그런 신중함 그런 것이 담겨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신중한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투표 상황도 지켜보실 테고 이후에는 개표 상황도 지켜보실 텐데요. 눈여겨보시는 승부 포인트 뭐 있으실까요? 네, 민주당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전체적인 투표율
최종 집계도 흥미롭고 또뭐 당연히 득표율도 관심을 갖겠고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지역이라고 하는 뭐 대구 경북 TK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얼마나 저희들이 신장세를 보일 것인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생생하네요 여기가 지금. 네, 생생합니다. 저도 다 들리고 있는데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동안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 진단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이미 표로 다 확인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담아주신 마음을 저희가 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으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국민적인 대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국민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목 잡히지 않고 집중해서 너무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 승리의 기반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내가 평소에 어디를 지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떠나서 8대0 만장일치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의 결과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을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고 나라를 살리자 하는 점에서는 투표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상임 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모든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연설도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보셨을 때 지지층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태생적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죄의 마음으로 또 진솔하게 이렇게 선거에 임했었는데 어제 서울 유세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지자분들이 함께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성찰과 또 미래 비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서도 정말 앞으로 더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고요. 서울시청 앞에서의 총유세를 끝내고 홍대 앞 그리고 강남 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12시 땡 할 때까지 자정까지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한 분 한 분 사인도 해드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고 언제죠? 올림픽 때의 그 열기처럼 어제는 정말 그런 열기가 아주 가득했던 그래서 감동하고 서로 얼싸안고 그랬던 자리였습니다. 네. 네, 지지자들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요,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 그 상승하는 추세에서 여론조사 공표 불가 기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추세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여론조사의 어떤 숫자보다도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 그분들의 눈빛,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아, 정말 지지층이 또 결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지금 조기 대선을 맞이하는 맞는 이 심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롯이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그 불법 계엄에 따른 선거이긴 하나 그래도 또 이 불법 계엄을 유발시킨 그 책임 있는 정당이 바로 또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내란 종식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독재 불법 독재 국가의 시작을 막아야 된다. 입법 독재 총통 국가의 시작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모두가 다 힘을 모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막판까지 최대 관심사가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였는데요. 불발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보수 표심이 분열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선거 막바지에서는 이찍명이죠.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이제 간절함이 있었었고 사실은 범보수 단일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손학규 대표님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님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념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범보수가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삶의 스펙트럼이 그 자체가 빅텐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 왼쪽 계신 어떤 진보 영역에 계신 분들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범보수 단일화 이런 것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유세를 보면 셔츠 퍼포먼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 전략 중에 이게 가장 유효했다, 효과가 있었다.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무엇이 두렵길래 방탄 조끼를 입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방탄 유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전부 다 방탄하기 위한 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 셔츠 퍼포먼스로 했지만 그분이 가진 어떤 정직성, 청렴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어떤 철학까지도 그 퍼포먼스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선거 유세장마다 따라오시던 이 경찰분들도 정말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쉬시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고 정말 그 정정당당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잘 맞는 그런 후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체력을 아마 그 셔츠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뭐 그 연세에도 이 철봉이라든지 정말 압도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청년의 느낌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분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중도에 계셨던 또 이 투표를 주저하셨던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몰랐던 김문수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은 부리지 않고 2년의 그 임기 단축과 함께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에서 아마 어제 결집된 그런 총유세의 모습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제 이번 선거에 네거티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께서 과연 김문수, 이재명 어떤 후보가 대통령다운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의 나라에서 구할 것인가. 결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물론 윤석열 정권도 그랬고 더 이상의 사회 갈등, 더 이상의 어떤 정치 갈등, 또 포퓰리즘, 부정부패 이런 것을 일소하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김문수 후보에게서 보여지는 그 진정성은, 그리고 그의 역량은 아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이분의 선택이 스스로의 제 자신에게, 또 국민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또 그 국민들의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김문수라는 세 글자의 그 이름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꼭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각 당의 선거 상황실 연결해봤습니다. 세 분도 들으셨죠? 네, 각 당의 진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네. 각 당의 진단은 아직 뭐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희망을 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양양자 위원장께서 네. 하신 말씀이 전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냐면 그 후보가 뭐 미담이 많고 강점이 많고 그리고 뭐 역량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역량이 있으면 내란과 관련된 걸 일찌감치 정리를 하셨어야 그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후보로서 역량이 있다는 말이 국민들한테 과연 들릴까?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각종 악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내란의 그림자, 이 그림자 선거만 아니면, 윤석열의 그림자, 정광훈의 그림자, 이 그림자 선거만 아니면 정말 대형 악재들이 될 수도 있는 악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왜 그랬을까? 그걸 먼저 진단하시고 전략을 짜셨어야 되는데, 그 가장 환경이 되고 구조가 되는 거는 얘기 안 하시고,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안에 조그만 전투, 전쟁의 형세는 보지 않고 저 작은 전투에만 이렇게 매몰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한 문장으로 좀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김민석 위원장의 모습은요, 조심스러움 속에 여유가 보였고요. 양양자 선대위원장의 모습은요, 여유 속에서 체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양양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기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런 것을 좀 나타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양양자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반성하고 나와서 입장을 얘기할 분은 원래 거기서 그 일을 함께 겪었던 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양양자 선대위원장님이 나오셨는지, 섭외를 그쪽으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당신이 나가 이렇게 등 떠밀렸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지난 뭐 내란이라든지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조금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터뷰어도 좀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개혁신당은 왜 인터뷰를 안 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천하람 의원께서 나오십니다. 직접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각 당의 진단. 사실 이제 네. 정당에서는
그래서 괴로운 직업 선거 막판에 이제 이기는 쪽에서는 뭐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지는 쪽들은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내가 갈 곳 1시간 후에 교통 상황 알 수 있잖아요. 또 내일의 날씨도 알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이제 그런 기능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상당히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뭐 어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전히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또 명확하게 입장 정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또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선거 운동원들이나 의원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또 격려를 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과 아직 몰라요. 나와봐야 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지원 유세 다 나오셨던데요. 또 이게 보면은 많이 예전에는 본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 만나는 캠페인은 사실은 없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즉에 뭐 예선하는 가운데 후보 선출돼서 만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 이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본선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중도의 바다에서 후보들의 헤엄을 치면서 표심을 이끌려고 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TK 지역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보수층 결집이 안 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 갇혀서 지금 캠페인을 중도로 확장하지 못하고 사실 선거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뒤늦게 후보가 정해진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캠페인 차원에서 이것이 좀 정상적인 캠페인을 좀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지지율 차이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만난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을 텐데 상당히 사실은 안타까운 캠페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정치와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매듭을 져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매듭이 져진 주요 인물들을 다시 불러낸다? 그거는 정말 뭔가 캠페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캠페인 많은 전략과 전술들이 하나도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몇 사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 말고는 뭐 주변에 몇 사람이죠. 아무 효과가 저는 있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드러나야죠. 왜 자꾸 그림자들이 나옵니까? 과거의 그림자, 그다음에 계엄의 그림자,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의 그림자. 이런 그림자들과 선거를 하게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 선거 전략상의 패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과거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유영수 여사 생각 가가지고 뭐 지지층 결집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대선은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표인데 과거지향적인 선거 운동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과 김문수 후보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왔으니까 내가 나가서 찍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아 맞아 저 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와 그때 마저 탄핵당했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수도권의 중도층의 분들은 야 맞아 저기 좀 더 심판해야 되겠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0 아니면 마이너스 10점 정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제가 평론을 잘못하고 있나요? 앵커님이 좀 한숨을 쉬셔가지고. 아니요, 암울하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더 암울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제 대선 끝나면은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없어요. 정말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와 신망이 높은 정치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TK에서만
선거를 많이 이기고 PK 지역도 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좀 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막 인사하고 웃고 떠드는 거.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살펴봤을 때 저러한 모습 보이는 게 참 보수 우파의 미래에 참 암울하다.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상당히 큰일 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꾸 매듭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저거를 매듭지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를 다시 추스려 가지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견제 세력으로 등장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8시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잖아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실제와 예측치 차이가 0.2%포인트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정확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 워낙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네. 이제 노하우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든 이제 기술들이 적용돼서 정확도는 이번에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어떤 분들은 사전 투표 비율이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전 투표 때는 출구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것이 오차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전 투표에서는 이틀이나 되고 관내 투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구 조사를 해서 이것을 대표성 있는 투표 장소를 선택해서 반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출구조사를 본투표 때만 하는데 사전투표한 사람들 대상으로 전화조사 설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어느 세대, 어느 성별, 어느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는 사전투표에서 표심이 나타났는지를 파악을 해서 대규모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본투표 출구조사에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 정확도는 이번에도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8시 투표가 끝나면 출구조사 결과 바로 발표하니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